그 옷 벗어. 당장. 한겨울 저녁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지하도 입구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12살 소녀 앞에서 다급하게 소리쳤죠. 남자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아내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SUV가 그들 뒤에 비상등을 켜둔 채 서 있었습니다. 벗으라고. 그게 내 옷이 아니야. 아내도 앞으로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말이죠. 웅크리고 앉아있던 소녀 하유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추워요. 소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하유는 몸에 맞지 않는 허름한 패딩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패딩은 솜이 빠져나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이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기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윤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볼은 얼어서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얇은 운동화는 오래전에 밑창이 닳아 없어진 상태였어요. 앞에 놓인 낡은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은 하윤이 입은 낡은 패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그 순간 하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른들 몇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녀가장을 돕는 단체라고 적힌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죠. 단체 남자 하나가 부부 앞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다른 단체 관계자도 소리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애옷을 벗기려고. 미쳤어요. 주변의 구경꾼들이 빠르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부자들 뭐야? 거지의 옷 뺏으려고 하네.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성이 저 모양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단체 사람들은 부부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렸고 남편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죠.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 옷은 우리 하지만 단체 남자가 그의 말을 싸늘하게 잘라냈습니다. 꺼지세요, 지금 당장. 이런 애들은 우리가 돌봅니다. 부부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부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사람들이 돈을 벌다니. 단체 사람들도 계속 몰아세우며 부부를 밀어냈고 결국 둘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하유는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부 쪽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고 단체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소녀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단체 남자가 하윤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소나기는 이상하게도 너무 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부를 향해 비난의 눈길을 보냈어요. 저런 부자들이 문제야. 가난한 애들 괴롭히고 다니네. 차에 오른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옷, 내가 샀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옷, 낯이 익은데. 둘은 차 안에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단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소녀를 말이죠. 하윤이 입은 패딩의 왼쪽 주머니에는 작은 토끼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미러로 단체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들 같지 않았어. 너무 공격적이었어.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하윤이 입은 그 패딩 때문이었습니다. 분홍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은 토끼. 그건 분명히 2년 전 자신이 수놓은 토끼였습니다. 차 안에서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핸들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아내는 창밖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 멀리 단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하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딸을 찾은 거야. 2년 동안 매일 찾아 헤맨 우리 딸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년 전 10살이었던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분홍색 토끼가 수놓아진 패딩을 입고 있었죠. 아내가 직접 밤새워 만든 옷이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작은 토끼를, 오른쪽 주머니에는 당근을 수놓았었어요. 저 아이가 입은 패딩, 토끼 자수가 똑같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연일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옷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직접 만든 옷이야. 유진이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년 전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실종됐었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부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 단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공격적이었어.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어.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죠. 남편이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녀가장을 돕는 단체라는 이름의 기관이었어요. 웹사이트를 보니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을 돕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죠. 사진들도 깔끔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뭔가 걸렸어요. 이상한데. 후원금 내역이 불투명해. 그는 재무제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수입은 엄청난데 정작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턱없이 적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아내가 다른 정보를 찾았습니다. 여기 봐. 이 단체 대표 신상호라는 사람. 전과가 있어. 그녀가 기사를 클릭했어요. 10년 전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요. 이런 사람이 아동보호단체를 운영한다고. 부부는 점점 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차 시동을 걸었어요. 우선 집으로 가자. 제대로 조사해야 해. 하지만 차를 출발시키기 전 둘은 다시 한번 지하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유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단체 사람들이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서재에서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사설탐정 여러 명에게 연락했고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자주 바뀐대. 아내가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사라지고 새 아이가 온다고 했어.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신매매일 수도 있어. 더 조사할수록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 주소는 실제로는 낡은 창고였고 무료 급식소는 한 달에 며칠만 운영됐죠. 아이들은 대부분 노숙하거나 지하도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유진이도 저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남편은 이를 악물었어요.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저 아이가 정말 유진인지.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담당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옷 하나만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단체는 정식 등록된 비영리 단체예요. 함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직접 만든 옷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2년 전에 실종됐고 어제 본 소녀와 나이도 비슷해요. DNA 검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부부는 경찰서를 나서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법과 절차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해. 경찰은 도움이 안 돼. 그날 오후 부부는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곳이었죠. 입구에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10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새 옷가지와 과자, 학용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부하러 왔어요. 아내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단체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에 두시면 돼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웃는 아이가 거의 없었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구석구석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단체 남자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과 직접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에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입었던 패딩은 벗어놓았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부부를 알아봤는지 움찔했어요. 겁먹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내가 하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또 다른 단체 직원이 가로막았어요. 손님,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개입했습니다. 저 아이랑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제 지하도에서 봤던 아이라서요. 단체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어요. 무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른 직원들을 부를 태세였죠. 부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둘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남편은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출입구, 창문, 비상구의 위치까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차에 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아이, 유진이 맞아. 눈빛을 보니까 확신해. 우리 딸이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어. 남편은 즉시 고용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을 미행해주세요. 특히 밤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탐정은 알았다고 답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유진의 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2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죠. 침대 위에는 유진이 좋아하던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지금 단체 차량이 움직입니다. 아이들 5명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남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부도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위치를 따라 달렸죠.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단체 차량은 낡은 공장지대에 멈춰 섰습니다. 탐정의 문자가 왔어요. 창고 같은 곳에 아이들을 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안에서 뭔가 작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차는 공장지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 사이로 단체 차량의 테일램프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 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나도 갈 거야. 유진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둘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멀리서 탐정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부는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며 탐정에게 다가갔죠. 저기 보이세요? 탐정이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창고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벽은 녹슬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부부는 창고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아내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안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 부품처럼 보였죠. 아이들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단체 남자 2명이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느리게 작업하는 아이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빨리 해.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없어. 아이는 움찔하며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건 아동 노동 착취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하윤을 찾았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몸으로 부품을 나르고 있었죠. 무거운 상자를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참아.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남자들, 열악한 환경까지 모두 담았죠.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로에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체 남자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마. 아이는 울면서 다시 일어났죠. 아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탐정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경찰이 와야 해요. 탐정이 급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동 학대 현장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주소를 알려주고 촬영한 영상도 전송했죠. 경찰은 1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부부는 창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불을 켜고 달려왔어요. 창고 안에 단체 남자들이 소리를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와? 그들은 급히 아이들을 뒤쪽 출구로 빼내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미리 뒤쪽 출구 위치를 알려줬던 거죠. 꼼짝 마. 경찰이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단체 남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됐어요. 부부도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하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윤은 부부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제는 자신의 옷을 뺏으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경찰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구급차도 도착해서 다친 아이들을 치료했죠. 남편은 경찰에게 촬영한 영상과 지난 며칠간 조사한 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 단체는 겉으로만 아이들을 돕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노동력으로 착취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본부도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어요. 단체의 본부 사무실과 쉼터, 급식소까지 모두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단체는 수년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불법 노동을 시켜왔습니다. 후원금은 대표와 간부들이 빼돌렸고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밥만 줬죠. 도망가려는 아이들은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다른 공장으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아내는 하윤 곁을 지켰습니다. 소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내 이름이 뭐니?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윤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아, 혹시 내가 태어난 곳이나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 하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마치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것처럼 말이죠. 아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 사람들이랑 있었어? 하윤이 생각하듯 눈을 감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밥도 주고 잘 곳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일을 시켰어요. 처음엔 쉬운 일이었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안 하면 맞고 밥도 못 먹었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소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 사람들은 다시는 너한테 못 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어요.
하윤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이야. 약속해. 경찰이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 끝날 때까지요.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DNA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이 아이가 제 딸일 수도 있어요.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실종 신고하신 따님 말씀이시죠? 내일 아침에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사가 하윤을 바라봤어요. 하윤 양, DNA 검사를 해도 될까요? 혹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윤은 부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제 자신의 옷을 뺏으려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기도 했죠.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검사실에서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간호사가 하윤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어요. 부부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 일주일은 부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유진의 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딸이게 해주세요. 남편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그 사이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단체 대표 신상호와 간부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압수수색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동 감금 장소, 불법 노동 기록, 협박 문자, 폭행 영상까지요. 심지어 일부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뉴스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선단체 가면 쓴 아동 착취 조직 적발 2년간 수십 명 아동 노동 착취 기자들이 부부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둘은 모두 거절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부부는 급히 차를 몰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기도했죠. 남편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숨을 죽이고 앉았죠. 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윤 양은 실종 신고하신 따님 유진 양이 맞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남편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둘 다 눈물을 터뜨렸죠. 유진이, 우리 유진이.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형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진정하자 말했어요. 하윤 양, 아니 유진 양은 지금 아동보호센터에 있습니다.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부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그들은 형사를 따라 아동보호센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2년 만이야. 2년 만에 우리 딸을 다시 보는 거야. 보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유진 양은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렸지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아니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유진은 부부를 보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천천히 다가가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말이죠. 유진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내 엄마 아빠야.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아빠. 소녀는 그 단어가 낯선 듯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우리가 있어. 항상 있었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유진이 아기였을 때, 돌잔치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저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전부 내 모습이야. 너는 우리 딸이고 2년 전에 실종됐어. 우린 하루도 널 잊지 않고 찾아다녔어. 아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유진이 어릴 때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가 3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인형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토리였지. 유진이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인형이었죠. 소녀는 인형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개입했습니다. 유진 양은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방어 기제로 기억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회복해야 해요. 부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괜찮아. 기억 못해도 돼. 우리가 다시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랑 집에 갈 수 있겠니? 내 방도 그대로 있어. 내가 좋아하던 인형들도 책들도 다 있어. 유진은 망설였어요.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에게 집은 없었으니까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으니 양육권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양이 원하지 않으면 천천히 적응 기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유진은 부부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거기서 살아도 돼요? 유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넌 원래 우리 딸이야. 우리 집은 내 집이고 우린 내 가족이야.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요. 그 말에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용기 내줘서. 며칠의 적응 기간을 거쳐 드디어 유진은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유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깨끗한 거리, 큰 건물들, 잘 꾸며진 정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차가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입을 벌린 채 집을 바라봤어요. 너무 컸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거실에는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아내가 유진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방을 보여줄게.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죠. 유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동안 그대로 뒀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책상 위에는 유진이 그렸던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유진은 그림을 보며 뭔가 느껴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봐. 편하게 있어도 돼. 부부는 유진에게 시간을 주고 밖으로 나갔어요. 유진은 혼자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예쁜 옷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사이즈보다 조금 작았지만요. 침대에 앉아보니 푹신했습니다. 2년 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자던 유진에게는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았어요. 소녀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유진이 어릴 때 좋아하던 치킨 너겟까지 있었어요. 유진은 식탁 앞에 앉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야. 아내가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된장찌개를 떠먹여주던 기억. 유진아, 맛있지? 하고 웃던 목소리.
유진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괜찮니?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엄마가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끓여줬거든. 유진은 계속 먹었습니다. 불고기도 계란말이도 모두 익숙한 맛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죠. 소녀는 모르는 사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눈치챘어요. 왜 그래? 입에 안 맞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소녀가 말을 멈췄어요. 따뜻해서요. 그 말에 부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유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우리랑 함께라면 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유진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자. 오래 못했지?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 찼어요. 거품도 풍성하게 일었습니다. 유진은 물에 몸을 담갔어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유진의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부드럽게 샴푸 거품을 내며 마사지했죠. 아프지 않니?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좋아요. 2년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던 소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아내가 새 잠옷을 준비해뒀어요. 부드러운 면 소재의 파자마였습니다. 이것도 내가 실종되기 전에 입던 거야.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유진에게는 딱 맞았어요. 2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별로 자라지 않았던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진은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이불이 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잘 덮어주며 말했어요. 잘 자, 유진아. 무서우면 언제든 엄마 아빠 방으로 와도 돼. 네.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방을 나가려 하자 유진이 불렀어요. 저기요.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왜?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내 엄마 아빠야. 아내는 유진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우리 딸.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고, 배고프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맛있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왔어요.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잘 잤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 호칭에 아내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참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과일, 우유가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도 신문을 보다가 유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잘 잤니, 딸? 유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아침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학교에 다니고 싶니? 내 나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어야 하는데. 유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학교라는 곳도 낯설었지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니고 싶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전학 절차를 밟을게. 새 교복도 사고 학용품도 준비하자.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체 관련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검찰은 대표 신상호와 간부들에게 아동학대, 불법 감금, 강제노동 등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영상 증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늘어갔죠.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유진을 집에 두고 법정에 출석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 아동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신상호와 단체 간부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년간 소외계층 아동보호를 명목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불법 노동을 시켰습니다. 총 47명의 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했으며 일부는 해외로 인신매매한 정황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어요. 부부가 촬영한 영상, 아이들의 진술서, 회계장부, 폭행 흔적 사진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죠. 재판장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영상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맞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화면 속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를 찾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피해 규모도 컸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신상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약자인 아동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다른 간부들에게도 각각 7년에서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이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부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따님을 찾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른 피해 아동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는 단체나 기관을 선뜻 믿지 마세요. 제대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신고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유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녀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부부도 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괜찮아. 저녁 식탁에는 유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가족 셋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식사 후 거실에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유진을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고 이곳은 내 집이야. 영원히. 아내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엄마 아빠 곁에 있을게요. 창밖으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삶도 그렇게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추웠던 2년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따뜻하고 밝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유진은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거였어요. 오늘의 일기 마이너스 드디어 집을 찾았어요. 엄마와 아빠를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아요.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기를 다 쓰고 유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토리 인형을 꼭 안았어요. 복도에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진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렸죠. 아내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유진이를 다시 찾다니.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이가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는 해체됐고 피해 아동들은 각자의 가정을 찾아갔거나 안전한 보호시설로 옮겨졌죠. 유진의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유진은 토리를 안은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잘 자, 우리 딸.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